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정치 뉴스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어제 빠졌잖아요. 네. 어제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어제 삼행시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유튜브 홍보부터 하시던데요. 그래도 관심이 있네, 들었네요. 네, 그럼요, 예. 그럼요. 아, 근데 나는 삼행시를 못하겠어요. 저도 사실 자신 없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늘 이제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약간 오늘은 뭐 할 거야? 약간 이렇게 바라보셔가지고. 맞아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뭐 삼행시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 준비를 딱히 해오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무슨 생각났어요? 오늘 제가 출근길에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네. 그거 봐, 준비했잖아요. 아니 그냥 소나기가 오는데 예. 그 원래 비와 관련된 노래들 들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대표적인 노래 중에 뭐 비처럼 음악처럼 이런 노래를 우리 들으면 나이 또래는 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뭐 이런 거죠. 네. 네. 저도 최대한 제 나이대보다 높은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네. 더 옛날 노래인 네. 거죠. 예. 어쨌든 이제 거기서도 보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흘러도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예. 청취자 여러분은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YTN 라디오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비 와야 되는데. 예. 지금 또 너무 갠 것 같아서 네. 네, 지금 쨍쨍합니다. 쨍쨍하네요. 네. 예. 자, 어쨌든 YTN 라디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제가 없더라도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 노력 참 고맙습니다. 이 세대를 또 맞춰가려는 노력도 굉장히 오늘 돋보였어요. 네. 앞으로는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현인 선생님 노래까지 뭐 이렇게 올라갈 필요는 없고요. 네. 예. 누군지 모르죠. 네, 현인 선생님. 참 네. 큰일이다. 조남을 처음 듣습니다. 네. 오늘 하루 먼저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정자동 특혜 의혹 압수수색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4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최근 법원으로부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발부받은 성남시 및 배지츠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피고인으로 이재명 대표, 황모 전 배지츠 대표, 김모 전 배지츠 대표, 안모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기재됐다라고 합니다. 혐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인데요. 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이 배지츠라는 회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고요.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황모 전 이 배지츠 대표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표이사이자 현재 실사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로 시작이 됐고요. 이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당시 고발장에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정 전 비서관의 이름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12일에 검찰이 관련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하고요. 또 압수 대상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련자들 진술 등을 검토한 뒤에 이 대표와 정 전 비서관 등 당시 성남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대장동에 이어서 정자동까지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이것이 지금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상수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사실 정자동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백현동에다 쌍방울에다가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거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이제 그때는 좀 주목이 되겠죠.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건 아주 가정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또다시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주목을 좀 하겠죠. 왜? 체포 동의안을 또 이 부결시킬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의 관심이 쏟아질 수는 있지만 일단 이번 압수수색이 뭐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승진 사례 전수조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승진 사례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오늘 권익위가 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익위의 선관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오전에 중앙선관위와 17개 지역 선관위의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초 이제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 이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나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 그렇게 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권익위 조사 거부를 수용할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앞서서 권익위가 경찰청, 인사처 인력을 동원해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만들어서 지난 7년간의 선관위의 채용, 승진 기록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감사원이 관련해서 직무감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선관위가 거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지난 9일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감사원 감사 수용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대였거든요. 권익위 조사는 받겠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 불가다. 이게 선관위 입장이었는데 한 주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태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권익위 조사는 원래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진짜 선관위의 지금 공무원 숫자가 3,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000명 정도 되는 정말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입장을 좀 선관위의 윗선들이 좀 생각을 해줘야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선관위 위에 계신 사람들이 정신력이 대단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독립성 이 툭하면 얘기하는데 진정한 독립성은 어디서 오는지를 아마 생각을 안 해봤던 모양이에요. 진정한 독립성은 어디서 오냐면 국민적 신뢰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난 이제 감사원 감사 받으니까 나 이거는 못 받게. 아직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적 신뢰,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굉장히 폭락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법 규정을 들먹이면서 독립성만 주장한다? 이건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올수록 신뢰는 더 떨어질 거고 국민적 신뢰가 더 떨어지게 되면 독립성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라든지 공감 이런 거는 거의 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에요. 이 선관위가 바로 서야 선거도 제대로 치러질 수 있고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야 민주주의가 쓸 수 있는데 지금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 이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도 국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그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현명하게 사셔야죠. 똑똑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예. 여론의 눈높이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민주당의 새로운 혁신위원장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0일째, 열흘째 지금 공석인 상황인데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공석인 당내 혁신기구 위원장과 관련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5일에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지만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선임 9시간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선임 9시간 만에 이 이사장이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혁신위원장 자리는 물론이고 대의원제 폐지 등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혁신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번 혁신위는 총선 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면서 공개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민주적인 정당에서 의견이 다양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오늘 혁신위원장 인선이 발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선을 좀 더 늦출 것이다 이런 박성준 대변인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한편 이 대표는 당 내부 인사보다 외부 인사를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전해지는 3명의 후보군은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 이렇게 3명인데요. 흥미로운 건 어제 각기 다른 이 후보가 유력하다면서 또 각기 다른 매체가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JTBC가 단독으로 이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또 이어서 SBS 단독으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또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또 이제 이 김태일 교수님 섭섭하시겠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고민이 길어지는 거라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김은경 교수인가요? 이분이나 정근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학교에 있다가 이게 일종의 과거사 정리위원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금융감독원 네. 부원장 네. 이런 거는 사실 정치가 아니라 관료거든요. 네. 근데 김태일 교수님은 원래 영남대 정외과 교수였었어요. 원래 영남대 정외과 교수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을 했고 그리고 현실 정치도 잘 알고 이런 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조직도 관리를 해보고. 그래서 이 다른 분들도 물론 굉장히 훌륭하시겠지만 김태일 교수님이 왜 그 김태일 교수님만 이름이 안 나오든지 그게 네. 그거를 단독으로. 그래서 주목한 거예요. 네. 우리가 한번 단독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혁신위에 정권을 준다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권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래경 이사장인가요? 그분이 혁신위원장할 때 정권을 준다고 했으니까 정권을 준다면 이게 공천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안 되는 게 이 자칫하면 이런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 뒤에서 이렇게 영향력 좀 행사하면서 그냥 혁신위원장 누구 앉혀놓고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여러 가지 너무 생각한다라는 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 오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른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아까 뭐라 그러셨죠? 의견 수렴 중이고 네. 원래 민주주의는 의견 수렴하다. 맞는 말인데 왜 이래경 위원장 할 때는 의견 수렴이 잘 안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방탄 전문 정당. 민주당 그럼 방탄 이 생각 나오잖아요.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혁신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이것이 국민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웬만한 파격이 없이는 실제로 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민주당이 바뀌겠구나라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대를 걸면서 혁신위를 바라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민도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더 파격적 인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겠죠. 네, 조금 전에 앵커께서 설명해주신 이 금감원 부원장은 김은경 교수에 김은경 해당하고요. 교수님.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정근식 명예교수.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명예교수라는 건 이제
그 30년 학교마다 좀 규정이 네. 다른데 25년에 30년 근무하면 그리고 정년을 하면 명예교수직을 줍니다. 근데 이제 30년에 25년 그게 안 되면 명예교수직을 안 주죠. 네. 자, 한편 민주당의 제가 별걸 다 설명해 드렸네. 네. 예. 한편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진 계기가 된 게 돈봉투 의혹 관련 이야기인데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권이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맞는 얘기죠. 진정한 혁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자기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뭔가를 혁신적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그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정치 변동을 얘기를 했을 때 개혁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혁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은 개혁과 혁명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변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변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개혁이라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세지만 혁명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데 원래는 엘리트 이론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엘리트들이 한 번에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혁명을 그렇게 함부로 막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혁명과 개혁의 중간에 있는 게 변법인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거는 변법 수준의 혁신이에요. 변법 수준의 혁신인데 이 변법 수준의 혁신을 하려면 이게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하다가 항상 시기를 놓쳐가지고 실패하는 게 개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뭐 혁신 이게 될까? 자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방탄은 자기를 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방탄 조끼를 입어서 오히려 자기를 더 두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글쎄요. 민주당 내부도 좀 답답할 겁니다. 네. 자, 앞서서 중국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다음 소식은 중국 소식. 예. 네. 중국 소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관계 일대 파장을 몰고 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설화 문제 점점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대통령실이 이 싱 대사의 문제 발언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가 같은 날에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부각할 화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해요? 화제로 부각해서는 안 된다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중국 측이 아니라서.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를 보면 위안 스카이가 떠오른다는 얘기들이 있다. 내정 간섭 성격을 지닌 고압적 발언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한국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위안 스카이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모군란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맞아요. 들어온 인물인데 굉장히 젊은 나이였어요. 네.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한 말은 아닐지라도 일국의 정상이 자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에게 이 정도의 발언을 한 정도면 싱 대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외교 활동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지난 8일에 이재명 대표가 이 싱 대사와 만난 이후 우리 외교부가 9일에 싱 대사를 초치 항의했고요. 또 13일 어제 대통령실의 적절한 조치 요구 등으로 고강도 대응을 했는데 공세 초점이 싱 대사 개인에게 지금 맞춰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싱 대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습니다. 또 중국은 중국대로 정지우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고 싱 대사를 엄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으로서는 오는 18일에 방중할 것으로 전해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중요한 담판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안이 더 큰 문제로 비화하면서 외교 역량을 분산하게 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이른바 배팅 발언 파문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파문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에 당신 후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 개인들끼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후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후회할까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니요. 이거는 완전히 협박적 발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가 한중 관계를 위해서 참고 넘어가야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반한 감정이 반한 여론을 의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도 반중 이 여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은 사실은 물러설 수가 없다. 특히
사실은 도발은 누가 했냐면 이 싱하이밍 대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먼저 그런 얘기를 한 측이 막 뻣뻣하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니? 이거는 사실 국민적 자존심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외교적 갈등이라는 건 극단적으로 갈 것 같다가도 이게 이게 이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외교라는 게 이게 감정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지금 계산을 하고 막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나갔을 때 내 이익,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한중간이 완전히 뭐 단교하고 뭐 이런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의 위기 수준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게 팍 숙일 이 위기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나온 게 뭐 어떤 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외교급이 되게 중요해요. 네, 이 싱하이밍 대사가 앞서서 앵커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국장급이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의전 서열로 따졌을 때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앞에 두고 그렇게 한 것도 무례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오늘 전해진 소식에 보면은 윤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대사를 지칭해서 할 정도의 그 레벨이 안 맞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첫째로 이재명 대표는 국장급 대사라고 얘기하는 중국 대사의 집에 가서 이 만찬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 면전에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싱하이밍 대사가.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다른데 이게 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싱하이밍 대사를 대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싱하이밍 대사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게 대사의 개인 의견이다?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첫째, 15분 동안 써온 거를 읽었다는 거예요. 이건 준비돼 있다는 얘기죠. 네. 준비를 했다는 거고. 둘째는 뭐냐면 대사가 그렇게 이 상대방 국가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국 측의 입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면 중국 측의 그런 입장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 싱하이밍 대사를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를 했으면 뭐 싱하이밍 개인의 의견이겠죠. 그럼 큰일이죠. 이게 중국 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녹아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건 급수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그런지 여권에서는 이제 페르소나 논그라타 외교적 기피인물로 싱 대사를 지정해서 추방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페르소나 논그라타 아나운서나 기자 시험 준비할 때 일반 상식책에서나 보던 건데. 다행이다. 네. 이거 무슨 그라탕이 새로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다행이다. 네. 드디어 제가 뉴스를 접하면서 직접 이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네. 야, 그래도 공부를 하셨구나. 네. 우리나라에서 내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근데 1990년대에 러시아 외교관을 소위 말해서 기피 인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러시아 측이 우리나라 외교관을 먼저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이제 러시아 외교관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이 지정이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외교관의 지위가 박탈이 됩니다. 그런 건데 제가 볼 때 솔직히 이게 더 위기 수준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물러설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 조치를 취하고 중국은 당연히 주중 한국 대사, 우리나라 대사를 역시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단교되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해요. 우리만 중국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지금 그만하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예, 아니에요. 지금 또 좀 더 해도 된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까지 듣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